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라이벌이라면서 미국의 큰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서와 연설 내용이 다릅니다. 연설에서는 두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고 특히 러시아와는 좋은 관계라고도 말했습니다. 문서와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 다르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한 전문가도 있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말 우리가 처리할 것이다를 반복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BBC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때를 대비한 합동 군사 훈련을 합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 기간 중 공격할 것에 대비한 훈련을 합니다.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것을 무효화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투표에서 미국만 반대하고 모든 국가가 찬성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장기적으로는 나쁠 것이라는 게 두 나라를 제외한 국가들의 상식적 판단입니다. 하원은 지금 세금 감면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입니다.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수출입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은행장으로 지명됐습니다. 그러자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가세에 그의 지명을 반대합니다.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성스캔들로 사임했고 연방 판사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기본법 절차도 몰라 도중 하차했습니다. 사람이 멍청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의학 연구가 임상 실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의 미국 끝나고 28분 정도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해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하기 전에 이제 참모를 포함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문서부터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백악관에 가시면 지금 그 문서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이제 백악관에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올려져 있고 컴퓨터로 볼 경우 55페이지짜리인데 대부분이 거의 저는 이제 한 번 읽어봤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당시에 썼던 그런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었고 나토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자체가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데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것에 단단한 그 기둥 같은 것은 의회에서 마련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대통령도 대통령 나름대로의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임기 첫 해에는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또 업무 파악 같은 국제 정세에 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기 첫 해에 국가 안보 전략을 대통령이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5페이지를 우선 읽어본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임자와 다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전임자와 다르다는 것에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안보가 예를 들어서 국가의 안보, 군사적인 것을 넘어서 경제가 국가 안보의 아주 기본이라고 보고 기후 변화 같은 것은 우리는 관심 없으니까 다른 나라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의 있습니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캠페인 당시에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놀랄 것은 없는데 이거는 좀 놀라운데 하는 것이라면은 러시아와 중국을 미국의 가치 그리고 미국의 이해에 반대되는 수정주의 파워 국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항상 라이벌 국가가 있기 마련이죠. 강한 라이벌이냐 약한 라이벌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라이벌과도 미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간다. 이런 것이 기본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구소련 때와는 달리 지금의 중국은
이미 그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적인 경제 틀 안에서 아주 그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물건을 미국도 사다가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도 이제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시에 물건을 살 때 굉장히 싼 값에 살 수 있고 미국 물건을 이제 중국에 팔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한 그 라이벌이다, 전략적 라이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뿐만이 아니라 문서도요. 그런데 이제 문서와 얘기가 조금 다른데 문서에서 가장 그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그 국제관계위원회요. 그 Council on 그 Foreign Relation의 회장인 리처드 하사스 씨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이 브루킹스 연구소의 그 토마스 라이트 박사도 문서와 55페이지짜리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략적인 라이벌이라고 얘기를 할 때 중국을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중국을 비난을 했는데 중국이 이제 뭐 아시아나 미국에 다 그 나쁜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려면은 중국의 그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TPP를 지켰어야지 그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왜냐하면 중국이 또 다른 그 설립한 은행으로 아시아를 포함해서 뭐 브라질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를 제패하려고 하는데 그때 TPP라는 경제적인 기구를 통해서 그 중국을 막아야지 되는데 오히려 그 TPP를 없애버렸다는 거죠. 미국이 시작한 오바마 행정 때 그런 것.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제 연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푸는데 돕기를 원하는 것. 이게 중국을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중국이 뭐 쉽게 네, 저희를 비난하십시오. 저희는 돕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와의 문제는 러시아를 전략적인 아주 그 경쟁 국가다라고 보지만 연설할 때 들어보면은 어제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과의 파트너십이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 러시아에 정보를 줘서 아이시스가 그 러시아의 대성당에 테러를 저지르지 못하게 한 것 이런 것들 너무 그 좋은 일이다. 아주 그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와 말할 때의 내용이 다르다 해서 이 토마스 라이트 박사 같은 경우는 2017년이 여러 가지로 그 세계인들에게 특히 미국 사람들에게 초현실적이었는데 그 막바지에 가장 그 초현실적인 순간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국가 안보 전략의 문서를 읽고 대통령의 연설을 보는 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뭐 다국적인 외교를 지지한다 하는 말도 있어요. 문서에는. 그러면서 파리 기후조약을 탈퇴를 하고 이민은 그 보이콧하고 무엇보다도 다국적인 외교를 지지하려면 외교부의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외교부의 그 예산을 30%나 줄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가의 빚이 큰 위협입니다라고 문서에 적혀 있는데 지금 오늘 그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오늘이나 내일 상원에서도 통과시켜서 바로 대통령이 그 사인을 하겠죠. 그 GOP의 세금 감면안은 앞으로 10년 동안 국가 빚이 1조 5천억 달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초당적인 그 계산을 보면은 이런 그 빚이 세금 감면안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낙수 효과로 다 그 갚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 바로 그 나오지 않았겠어요? 국가 안보 전략을 당연히 그 비난을 하죠. 러시아의 경우는 제국적인 전략이다. 그런데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에 2번 통화를 하고 서로 칭찬을 주고받고 있으니까 이게 그 말이 다르고 앞으로 나가는 말이 다르고 뒤에 마음이 다를 수도 있다고 봐야지 되고요. 중국의 경우는 미국이 다치지 않고 다른 나라도 다치지 않게 하려면 냉전 시대의 멘탈리티를 버려라. 그건 냉전 시대의 멘탈리티가 아니냐. 그리고 떠오르는 중국을 인정해라. 이게 이제 중국의 입장입니다.
떠오르는 중국을 인정해라. 이것은 지난주에 잡지 이코노미스트가 그 커버 스토리에서 중국이 서구 사회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어떤 위협이냐면 뭐 호주의 정치인에게 돈을 주고 당에 돈을 주고 뉴질랜드라든가 그리스의 항구에 뭐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하면서 중국식의 그 모든 것을 다른 나라에서 다른 정치인들이 이제 좋게 생각하고 지지하도록 돈으로써 그것을 이제 샵 파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소프트 파워가 문화라든가 긍정적인 힘이라면은 아주 그 하드 파워는 군사력이고 샵 파워가 지금 중국이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 정치인들을 매수한다던가 뭐 이런 형태로 하는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스트는 서구는 서구의 좋은 민주주의를 계속 해나가면서 중국을 견제를 해야지 되고 중국의 떠오름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지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지나치게 중국식으로 나아갈 때 서구 사회가 힘을 합쳐서 때로는 아니면 따로 이 중국을 막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문서에 보면은 이제 중국을 그 전략적인 라이벌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 떠오르는 중국을 인정해라라고 바로 그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나요? 또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모스크바, 베이징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러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문서하고 연설이 틀려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전략 55페이지짜리와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부분에서도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과거의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전략이 나왔으면 아 이게 미국의 방향이구나 하고 다른 국가에서도 참고를 할 텐데 이것은 그 문서 자체가 지켜질지 지켜지지 않을지 그 전문가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켜본다고 봐야지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여러 번 그 중간중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한 가장 좀 그 긴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최고로 이제 북한을 제재하면서 고립시키고 아직도 그 북한에 대해서 할 일이 많다라고 우선 얘기를 Our campaign 했습니다. of maximum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has resulted in the toughest ever sanctions. We have united our allies in an unprecedented effort to isolate North Korea. However, there is much more work to do. America and its allies wi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achieve a denuclearization and ensure that this regime cannot threaten the world. 네, 미국이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하고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비핵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북한이 세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여기서 뭐 군사 공격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Taken care of. We have no choice. At home. 네, it will be taken care of. 우리가 북한 문제는 이제 그 take care of 하겠다. 우리는 그 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게 북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관련해서는 짧게 전해드리자면 어제 이제 그 틸러슨 국무장관이 의도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 만약에 이제 북한의 정권이 무너졌을 때 미국이 북한에 가서 특수군이 핵무기를 가져오고 그리고는 빠지겠다. 그 다음에는 뭐 중국이 알아서 하던가 중국과 한국이 북한 그 땅과 그 북한 주민을 알아서 하던가 이런 얘기를 중국에 통고를 했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제 이것은 짧게요. 미국 해병대가 와 함께 그 영하 20도가 되는데 평창에서 북한 공격에 대비해서 지금 3주일 동안 12월 4일부터 훈련이 그 시작이 됐다는 거죠. 뭐 사실은 이 같은 훈련은 미군 그 해병대 220명과 한국군 200명 2013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이런 것을 두고 지금 북한이 굉장히 평양에서 컴플레인을 한다. 평창과 평양 참 그 뒤에 그 치읓과 이응 그 하나 차이네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그 뉴스위크가 보도한 것을 보면은 뉴스위크가 이제 중국 언론 뭐 글로벌 타임즈라든가 이런 언론 또 중국 사람들이 컨퍼런스에서 하는 얘기들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중국의 학자라든가 어떤 군사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그게 중국 언론에 실린다는 것은 중국의 복심이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일정 훈련을 베이징에서 했고 또 다른 그 훈련을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침공을 한다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훈련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 전문가 뭐 홍구왕이라든가 난징 그 군사 그 지역의 서부 사령관을 지냈더니요. 그밖에 뭐 여러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서 한 그런 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그 대비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고 중국군 뭐 제2 포병대에 소속됐던 사람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하이텍 그 반미사일 훈련을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공통 이슈가 사드잖아요. 미국이 그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을 중국, 러시아는 아주 그 끔찍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미국을 타겟으로 해서 뭐 탄도, 뭐 크루즈 미사일 이런 것 그 방어까지도 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그 훈련을 하는 것으로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더한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그럴 날이 그 오겠다고 하면서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전략적인 억제라고 보는 것이 훨씬 낫겠죠. 미국에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 북한을 침공한다던가 이런 것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굉장히 그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깝게는 사드 배치를 조금 더 힘들게 하기 위한 그 중국과 러시아.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때로는 이렇게 손을 잡고 때로는 이렇게 굉장히 아무튼 긴장이 강화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그 미국 언론이 때로는 이제 저쪽 그 해외에서 이런 주장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주장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국가안보보좌관이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그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 유엔에서 이런 것도 지금 미국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것이 미국이구나. 하는 그 인준 과정이라던가 인준하는 인물이라던가 하는 내용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워싱턴주에서 있었던 그 고속 열차 탈선 사고는 지금 아직까지도 어떤 언론은 그 사망자가 6명이다. 어떤 언론은 사망자가 3명이다. 레이티스트인데도 그렇게 나오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제 처음으로 고속으로 그 달리는 뭐 그런 것을 시험을 했는데 그 구간은 시속 30마일이었다고 하잖아요. 뭐 당연하겠죠. 아래에 프리웨이도 있고 프리웨이 위에 지어진 그런 그 열차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왜 시속 80마일로 달렸는가? 그리고 이렇게 달릴 때는 다 요즘은 자동화이고 하니까 그럴 때 이제 뭔가를 그 제어하는 그 장치가 작동했는가 아직 뭐 정확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오늘 발표를 하겠네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그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떠한 그 자문이죠. 이 국가안보에 있어서 그 자문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을 썼는데 결국은 그 지난 올여름이었나요? 올여름이었던가요? 여름보다는 조금 더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그 기억나세요? 그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이라고 이제 컴퓨터 공격이 있어서 영국의 병원들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미국은 페덱스 같은 곳 피해를 입었었죠. 150개국에서 한 30만 대의 컴퓨터가 영향을 받았다는 그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 뒤에 그 북한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아마 그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국토안보 보좌관 탐 보설트가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들어서 북한이다 하고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 들어보셨지만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을 해서 북한을 고립시킨다는 거잖아요. 그 고립
고립시키는 그 이후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같은 데서 더 그 강한 제재 같은 것을 만들 때 이렇게도 했습니다. 이 국가가 이렇게 이런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 단계고요. HR 맥메스터가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 여러 가지 그 정세에 대해서 30분 동안이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30분 그 인터뷰하는 가운데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미국이 그 모든 것에 대비한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더한 그 모든 것이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꼭 군사작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북한을 비핵화를 해야지만 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는데, 북한이 협조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거나 with or without 우리는 그 북한의 비핵화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자고요. Of course, that's what we want. But we're not committed to a peace. We're committed to a resolution.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면 당연히 그 좋겠죠.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모든 옵션 테이블에 있다고 말합니다. Imperative necessary to compel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ithout the cooperation of that regime. Leading Republicans such as Senator 린지 그레함 의원이 전쟁이 일어날 그 가능성 30% 또 크게는 70%까지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달라지는데 상황에 따라서. North Korea is a grave threat to all civilized people across the globe. 그러나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지금 그 모든 국가에 아주 그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 뭐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특별한 얘기가 나온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만큼 그 세계 그 정책을 인터뷰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북한이 항상 그 들어가는 거죠. 그 뒤에는 이제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유엔에서는 그 미국을 제외한 그런 그 안전보장이사국이 15개국이 전부 14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그 완전히 그 선포를 해버린 것을 무효화해야지 된다는 결의안이 투표가 됐습니다. 14 찬성, 반대 미국 한 국가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고맙다. 또 이제 그것을 그 결의안이 있기 전에 연설했잖아요. 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 대사도 이 내용을 그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네타냐후가 비디오로 그 소셜 미디어에 올렸는데 미리 찍어놓은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올라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고맙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는 그 한우카 그 유대교 그 축제에서 굉장히 아주 그 떠받드는 그 마카비라는 그 고대 그 유대인 전사요. 그리스와 싸워서 이긴, 그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14대 0이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미국이 그 14개국이 그거 무효다라고 얘기를 해도 상임이사국은 한 개국만 반대를 해도 안 되잖아요. 미국이 상임이사국이니까. 그래서 이게 통과되지 않았고, 팔레스타인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그 거의 7년 동안 처음으로 이렇게 상임이사국으로서 비토권을 쓴 겁니다. 물론 그 투표하지 않았었던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처음이고, 그리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이죠. 그래서 이 결과가 미국이 아무리 14개국이 그렇게 하자고 해도 미국이 반대하면 안 돼 하는 것을 승리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됐다는 것으로 사람들은 해석을 하죠. 왜냐하면 그 유엔이라는 기구가 세계에서 가장 그 국제적으로 중요한 기구이고, 그리고 그 중요한 기구 뭐 거의 뭐 180개국 정도가 가입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170 몇 개국인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멤버 국가들이 반대했는데 미국만 지금 따로국밥이잖아요. 그게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좋을 것인가? 뭐 그것은 우리가 그 가정에서 살아보더라도 뭐 화합하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뭐 아주 쉬운 생각으로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 그 지금 미국 부통령은 다시 이스라엘 방문을 또 연기했네요. 1월 달로. 왜냐하면 이제
오늘 그 하원에서 아직 투표 시작하지 않았는데 투표하고 세금안 상원에서 투표가 될 때 상원에서 만약에 표가 모자라면 본인이 한 표 얹어야지 되니까요. 지금 52대 48이지만 공화당 대 민주당이 뭐 맥케인 의원 한 표가 없어서 지금 아파서 애리조나 갔으니까 51대 48입니다. 모든 의원이 현재로서는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화당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금 지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출발하려면은 이미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내년 1월 달에 간다는 얘기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하나를 더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 잠시 뒤에 광고 듣고 나서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화당의 그 상원 의원들이 미국에서 민주당의 의원들의 힘을 보태서 대통령이 그 지명한 사람의 지명을 거부한다. 그러면 미국 얘기하면은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한 사람이 그 수출입 은행장인데 그 사람을 그 자유한국당이 같이 반대를 했다. 뭐 자유한국당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부가 반대를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원 그 뱅킹위원회에서 찬성 10 반대 13으로 이제 거부를 했는데 공화당인 그 사우스다코타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두 의원이 민주당의 힘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12대 어떻게 돼야 되나요? 12대 11이 돼야지 되는데 10대 13 반대가 더 많게 된 거거든요. 누구냐면은 뉴저지주의 하원 의원이었던 그 스캇 가렛 의원인데 왜 이 사람이 수출입 은행장 하는 것을 반대하는가 하면은 원래 하원 의원이었을 때 수출입 은행은 없어져야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그런 법안에 2번이나 투표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미국의 수출입 은행이야말로 자유산업 시스템의 부패의 상징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오랜 동안 이 미국의 그 엑스포트 임포트 뱅크요. 수출입 은행은 정말로 없어져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뱅크 오브 보잉이다. 왜냐하면 그 보잉사의 그 융자 같은 거 많이 해주기 때문에 보잉이 한국에 비싼 것 뭐 이제 수출하고 뭐 하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이 수출입 은행이 하는 일이 미국 회사가 수출할 때 뭔가 이렇게 뭐 뒤도 봐주고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것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와는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뭐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수출입 은행장도 지명을 해야지 되고 실제로 뭐 에너지부 없애겠다고 한 사람이 지금 에너지부 장관인데요. 뭐 그래서 수출입 은행 같은 경우는 버니 샌더스 의원도 반대를 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웰페어를 주는 거다. 왜 그렇게 그런 그 부자 회사에 융자를 해주고 그러는가 하는 얘기인데 보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수출입 은행이 없어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래서 보잉에서 하는 말은 우리 경쟁사에 좋아지는 일이다. 뭐 미국에서는 보잉이 최고인데 유럽인이 소유하고 있는 에어벌스만 베네핏을 보고 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잉뿐이겠어요.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회사도 미국 수출입 은행에서 얼마나 많이 큰 덕을 보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공화당의 주요 위원회 돈 만지는 돈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은행위원회니까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의 지명자를 반대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고 반대한 그 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팀 스캇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반대를 했는데 내가 밤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옳은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그 미국의 수출입 은행에 대해서 잠깐 볼 수 있는 기회 같아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결국은 이거 좀 무리가 있네 많이 했더니 지명을 스스로 그 철회를 했습니다. 매튜 그 피터슨이라고 이 사람이 지금은 연방 선거위원회의 커미셔너로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District of Columbia의 지방 그 판사로 지명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방 판사도 계속 가는 거잖아요. 종신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관심을 가졌었던 것은 지금까지 재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30대예요. 36살인가 37살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밀어붙여서 상원법사위원회에서 청문회에 나갔는데 이것도 역시 그 하이라이트가 공화당의 법사위원회 소속이요. 루이지아나가 지역구인 존 켈리. 지난번에 그 국무장관 말고요. 존 켈리 의원이 같은 당인 대통령이 지명한 전혀 그 재판이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매튜 피터슨이라는 지명자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한마디로 거꾸로 때렸습니다. 아주 점잖게 청문회를 미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쭉 물어보는데 뭐 재판한 적 있냐, 배심원 한 적 있냐, 데포지션 법정 진술한 적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 물어봤었거든요. 이것은 맥메스터고요. 판사 지명자에 대해서. Have you ever tried a jury trial? I have not. Civil? No. Criminal? No. Bench? No. State or federal court? I have not. Okay. Have you ever taken a deposition? I was involved. 네, in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뭐 재판 민사, 형사 한 번도 없고 뭐 연방법원, 뭐 주법원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사람이 어떻게 종신직인 그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의 지방법원 판사를 하는가 해서 스스로 본인이 대통령에게도 또 그 여러 가지 행정부의 내 이 일 때문에 산만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물러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9 항소법원 판사는 역시 그 미투 무브먼트의 연장인데 알렉스 코진스키라는 그 판사가 성 스캔들로 사임을 했습니다. 제9 항소법원 판사면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 법조계의 인물이죠. 적어도 15명의 여러 명은 전에 그 본인의 그 스텝으로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저 사람에게 나 그렇게 당했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효율적으로 판사를 할 수 없다 해서 67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였냐면 똑같습니다. 남성들은 그 어떤 그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그 성적으로 좀 그 불편한 일을 강요를 할 때 음란한 영상물을 보게 많이 하는가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 언론인 저널리스트였던 지금도 저널리스트이긴 하지만 아무도 그의 인터뷰 그 프로그램을 틀어주지 않지만 찰리 로즈 같은 사람도 그 젊은 그 인턴들에게 본인 그 도와주는 프로듀서에게 그 음란한 영상을 보라고 하고 그런 영화 보라고 하고 느낌이 어떤지 말해보라고 하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이 제9 항소법원 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과한다고 했고요. 1985년부터 항소법원 판사를 지냈으니까 95년, 2005년, 30년이 넘었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일찌감치 판사가 됐군요. 지금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는 일어났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참 후회하면서 내가 조금만 참을 걸.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을 겪어요, 우리가. 그러고 나면 굉장히 우울해지는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스탠포드 대학교의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뭔가를 지금 그 발견을 해서 이미 그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그 디바이스를 현재까지는 일단 그 임상 실험 중이지만 그 전에 쥐의 그 뇌에 심어서 임플란트를 해서 뇌에 그 충격을 준답니다. 뭔가 잘못된 그 파괴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자 활동을 일으킨대요. 아무튼 뇌의 그 깊은 부분에서 뭔가가 있는 그 컨트롤하는 그 부분에 불을 확 붙여서 좀 약해지려고 하는 순간, moment of weakness, 그 순간에 딱 그렇게 결정하면 안 돼.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만인 쥐가 뭔가를 그 많이 폭식하려고 하면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쥐에서 됐으니까 사람에게도 하면서 임상 실험을 한다는데 특히 우울증 환자들에게 한답니다. 뭔가를 예측을 하고 예방을 하는 거, 뭐 자살 유혹 같은 데서 예방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음식 같은 것을 억제하지 못할 때 술, 마약
또 하나 분노 컨트롤. 악 하고 해버리는, 으악 하고 해버리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그 본인이 원하는 그 선함과 악함을 필요에 따라서 잘 활용해 보려고 뭐를 개발을 하고 본인이 적용을 하다가 결국은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지킬 박사가 하이드로 죽고 말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작은 디바이스로 컨트롤되면 저는 인격 수양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격 수양 말로 하면 재미없는데 그냥 내가 좀 뭐 참아야지, 잘해줘야지 이런 거 하고 나면은 좀 뿌듯하기도 하고 좀 괜찮잖아요. 연말이라서 저는 지금 저희 회사 직원들 전부 우리 동료들 선물 교환하거든요. 선물 포장하러 가야지 돼요. 캐주얼하게 하려고 해요. 강혜신이었습니다.